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거닐며 삶의 지혜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때때로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한 위대한 사상가의 지도를 따라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탐험을 떠나려 합니다. 그는 바로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영혼의 탐험가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칼 융이 밝혀낸 우리 마음속 숨겨진 대륙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1부 무의식이라는 신세계의 발견 심리학의 역사를 바꾼 이름 칼 구스타프 융. 그는 1875년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경험들에 둘러싸여 자란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평생 매료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경력을 시작한 융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만나 그의 수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 특히 무의식에 대한 혁명적인 통찰은 결국 스승과의 운명적인 결별로 이어졌습니다.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이란 억압된 성적 욕망이나 하지만 융은 그 지하실 아래에 훨씬 더 깊고 광대한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융이 마주한 무의식은 단순히 잊힌 기억의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삶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꿈이나 환상 속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모든 시대와 문화를 관통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상징과 이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융으로 하여금 무의식의 이중 구조 모델을 제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개인 무의식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식의 표면에서 사라진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개인적인 도서관과 같습니다. 잊어버린 어린 시절의 기억, 억눌린 감정, 미처 끝맺지 못한 생각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거나 사소해서 의식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모두 이곳에 보관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 설명할 수 없는 개인적 취향, 특정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 등을 통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 이것이 바로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인 집단 무의식입니다. 개인의 삶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경험의 원형들이 존재하는 심층의 영역입니다. 마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단군 신화나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어떤 융은 이 보편적인 원형들을 아키타입 즉 원형이라 불렀습니다. 탄생과 죽음, 위대한 어머니, 지혜로운 노인, 영웅의 여정과 같은 근원적인 인간 경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이 있기에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고 유사한 신화를 만들어내며 특정 상징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어머니의 이미지는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부터 힌두교의 여신들, 고대의 대지모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꿈, 예술, 문학, 종교적 체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구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보편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이 인류의 깊은 지혜와 연결되고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은 상징이라는 정교한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꿈, 환상, 갑작스러운 통찰, 심지어 심리적 증상들조차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정신의 균형을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제2부, 마음의 에너지, 리비도. 융은 인간의 마음을 물리학의 법칙처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리비도라고 불리는 이 심리적 에너지가 마치 회로를 흐르는 전류처럼 우리 정신 전체를 순환한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리비도를 성적인 에너지로 한정한 것과 달리 융은 리비도를 창의성, 영적 추구, 지적 활동, 정서적 교감 등 모든 인간 활동에서 나타나는 포괄적인 삶의 에너지로 이해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여러 부분 사이를 오가며 우리가 관찰하는 인간 행동의 역동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 마음의 에너지가 보상이라는 근본적인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태도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무의식은 자동적으로 그 반대 성향을 만들어내어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이성적이 되어 모든 감정적인 요소를 무시한다면 그의 무의식은 소홀히 했던 감정의 측면을 직시하게 만드는 꿈이나 증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보상작용은 어느 한 가지 심리 기능이 정신 전체를 지배하는 위험한 불균형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이 에너지의 흐름은 콤플렉스를 만들어냅니다. 콤플렉스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충전된 생각들의 덩어리로 정신 안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한이라는 정서도 일종의 민족적 콤플렉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는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강박적인 생각, 충동적인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에너지가 콤플렉스에 갇히는 것은 의식적인 관심과 통합이 필요한 중요한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리적 에너지는 전진과 퇴행의 주기를 그리며 움직입니다. 전진의 시기에는 에너지가 외부 세계로 흘러가 사회에 적응하고 자아를 발전시키는 데 쓰입니다. 반면 퇴행의 시기에는 에너지가 내면으로 무의식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원초적인 환상, 원형적인 이미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융은 이 퇴행을 병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정신이 더 깊은 지혜와 제3부, 심리적 유형, 내향성과 이는 오늘날 MBTI 성격 검사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융은 인간의 심리적 에너지가 주로 향하는 방향에 따라 두 가지 기본 태도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바로 외향성과 내향성입니다. 이 용어들은 이제 일상어가 되었지만 종종 그 본래의 심리적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곤 합니다. 융이 강조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사교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입니다. 외향성은 심리적 에너지를 사람, 사물, 활동과 같은 외부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추구하며 결정을 내릴 때 외부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내향성은 심리적 에너지를 생각, 감정, 내적 경험과 같은 내부 세계로 집중시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경험을 내면에서 충분히 처리한 후에 공유하기를 선호하며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내적 반응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융은 이러한 태도 유형이 대부분 선천적이며 일생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덜 선호하는 태도를 개발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태도를 뚜렷하게 선호하며 다른 쪽은 미개발된 채로 무의식에 남아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의식의 보상작용이 일어나 우리의 꿈이나 환상, 혹은 우리가 끌리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반대쪽 태도로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제4부, 마음의 4가지 기능, 사고, 감정, 감각, 직관융은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기본 태도 안에서 인간의 마음이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4가지 근본적인 심리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능들은 우리 정신의 전문화된 도구와 같아서 각각 현실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사고 기능은 논리적 분석, 객관적 추론, 인과관계의 체계적 평가를 통해 정보를 처리합니다. 사고형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회적 고려보다는 사실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따져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둘째, 감정 기능은 개인적 가치, 인간적 고려, 다양한 선택지의 주관적 가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평가합니다. 감정형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들의 가치 기반 접근 방식은 한국 문화의 정의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가치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감각 기능은 현재 순간의 직접적인 감각 경험, 구체적인 사실, 실용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각형의 사람들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신뢰합니다. 넷째, 직관 기능은 직접적인 감각 경험을 넘어서 존재하는 패턴, 가능성, 숨겨진 의미를 인식합니다. 직관형의 사람들은 현재의 현실보다는 미래의 잠재력, 근본적인 연결고리, 혁신적인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이 4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보통 한두 가지 기능만을 주로 발달시키고 나머지는 무의식 속에 미개발된 상태로 남겨둔다고 보았습니다. 심리적 성숙이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열등한 기능까지 의식적으로 개발하고 통합하여 보다 완전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제5부, 내 안의 또 다른 나, 콤플렉스융의 콤플렉스 이론은 정신기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공헌입니다. 그는 단어 연상 실험을 통해 특정 단어가 사람들에게서 반응 시간을 늦추거나 감정적 동요, 기억의 공백을 유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작동하는 자율적인 심리 구조, 즉 콤플렉스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콤플렉스는 우리 정신 안에서 마치 독립된 인격체처럼 기능하며 자신만의 감정, 기억, 행동 패턴을 가지고 의식을 일시적으로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콤플렉스는 실제 어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어머니상, 그리고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위대한 어머니 원형이 결합되어 형성됩니다. 이 컴플렉스가 활성화되면 실제 상황과 상관없이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특정 관계나 상황에서 유독 격한 감정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왜 반복적으로 비슷한 문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융은 바로 이 콤플렉스를 이해하는 것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보았습니다. 콤플렉스는 종종 투사라는 현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투사란 자신의 억압된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권위 있는 인물을 이상적인 구원자로 보거나 반대로 위협적인 폭군으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콤플렉스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았습니다. 목표는 이 자율적인 심리 구조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콤플렉스를 인정하고 그 내용을 의식적으로 통합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제6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 개성화 과정. 융은 개성화를 인간 심리 발달의 중심 과업이자 자신의 분석 심리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개성화란 정신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통합하여 통일된 전체, 즉 진정한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는 자아 발달과는 다릅니다. 개성화는 우리의 의식적인 믿음이나 태도와 모순될 수 있는 무의식의 내용들을 용감하게 직면하고 통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융은 이것이 평생에 걸쳐 펼쳐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심리적 진실을 마주할 의식적인 참여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보통 중년에 시작됩니다. 이전까지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가치와 목표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대나 40대에 이르러 사회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삶의 목적에 대한 더 깊은 질문에 부딪히며 심리적 위기를 경험합니다. 융은 이러한 우울, 불안, 공허감과 같은 증상들을 이제 더 깊은 심리적 통합과 진정한 자기 실현의 여정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무의식의 신호로 이해했습니다. 개성화의 초기 단계는 그림자와의 대면을 포함합니다. 그림자란 의식적인 자아상과 모순되어 무의식 속에 버려진 자신의 모든 어두운 측면들을 말합니다. 또한 남성의 무의식에 있는 여성성인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에 있는 남성성인 아니무스와 같은 반대 성향의 측면을 통합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개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전까지 성격의 중심이었던 자아는 점차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통해 드러나는 더 깊은 자기에게 봉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전환은 낡은 정체성이 해체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시기를 동반합니다. 융은 이 단계를 낡은 인격이 죽어야만 더 진정한 자기가 태어날 수 있는 연금술의 용해와 재탄생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한계, 모순, 그리고 삶의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개성화된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아를 넘어서는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즉 종교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융이 말하는 종교적이란 특정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신비와 복잡성에 대한 깊은 존중과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제7부, 인격의 중심, 자기 원형. 자기는 인간 인격의 가장 깊은 구조이자 심리,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융의 가장 심오한 발견입니다. 의식의 중심인 자아와는 달리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전체 인격의 조직 원리입니다. 융은 자기를 개성화의 목표인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안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원형은 통일성, 완전성, 초월성을 전달하는 강력한 상징들을 통해 의식에 나타납니다. 사각형, 만다라와 같은 기하학적 형태나 신적인 인물, 지혜로운 노인, 신화적 존재의 이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심리적 변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원형 패턴을 그리거나 통일성을 묘사하는 종교적, 영적인 이미지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 동안 자아와 자기의 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자아는 마치 자신이 인격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개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아는 점차 자기의 더 깊은 지혜를 인식하고 그에 봉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자아가 완전한 통제라는 환상을 포기하고 의식적인 의지를 넘어서는 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는 종종 동시성이라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중요한 삶의 사건들이 어떤 패턴에 따라 전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는 초월적 기능을 통해 내면의 갈등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이끕니다. 자기와의 의식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중심과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적 압력보다는 내면의 확신에 따라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심리적 균형을 잃지 않고 모순과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제8부 나의 어두운 절반 그림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융의 발견 중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의식 속으로 밀어낸 인격의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에 숨겨진 이면입니다. 그림자에는 공격성,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거나 의식적인 자아상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억압된 긍정적인 잠재력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 건강은 이 그림자를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통합하는 데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는 주로 투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격렬하게 비난하는 특성은 종종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집단이 다른 민족이나 종교, 정치 집단에게 자신들의 집단적 그림자를 투사하는 사회적 편견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꿈은 종종 어두운 인물, 범죄자, 동물 등 우리가 혐오하는 특성을 구현한 인물들을 통해 그림자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융은 이 그림자 인물들과 싸우거나 도망치기보다는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우리가 통합할 때 의식적인 인격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귀중한 에너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와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아 개념과 도덕적 이상에 반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인격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에너지, 창의성, 그리고 진정한 자기 표현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인격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제9부 내 안의 이성, 아니마와 아니무스 융은 모든 개인이 의식적인 성정체성을 보완하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무의식적인 반대성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에게 있는 이 무의식적인 여성적 측면을 아니마, 여성에게 있는 무의식적인 남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성 고정관념을 넘어 의식적인 인격을 보완하는 미개발된 심리 기능, 감정적 능력, 영적 가능성을 구현합니다. 남성의 아니마는 종종 감정, 직관, 관계 지향성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아니무스는 사고, 자기주장, 영적 권위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의식 상태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외부의 실제 이성에게 투사합니다. 남성은 낭만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정서적 충만함을 찾으려 하고 여성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개발하지 못한 지적 자극과 영적 권위를 찾으려 합니다. 이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낳고 어떤 실제 인물도 한 사람의 미개발된 잠재력 전체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은 꿈 작업이나 적극적 명상 등을 통해 이 내면의 인물들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요구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를 통합할 때
그는 남성적인 힘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감성적이고 창의적이며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통합할 때 그녀는 여성적인 수용성을 유지하면서 지적인 자신감과 자기주장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융은 이 통합이 성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상황에 맞춰 남성성과 여성성 양쪽의 심리적 능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더 완전한 개인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 세계 중 일부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무의식의 깊은 바다에서부터 그림자와 아니마, 그리고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개성화의 여정까지 융이 제시한 지도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융의 세계는 페르소나, 영웅의 여정, 동시성과 연금술 등 더 많은 흥미로운 주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융의 심리학이 우리 삶의 여러 단계, 특히 중년의 위기와 심리적 변형에 대해 어떤 지혜를 주는지, 그리고 꿈 분석과 적극적 명상과 같은 구체적인 탐험 방법은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칼 융의 지도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으로의 여정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모험임을 일깨워줍니다. 지식의 숲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